우리는 아무튼 제가 예전에 역사학과 졸업하고 이제 가가지고 후배들이랑 좀 얘기 나누고 할 때 그런 것 좀 충고한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한 10년 더 됐는데, 학당 열기 전인데, 그때 림포체 그 멘토랑 둘이 이제 놀러 가서 얘기 나눠봤더니, 이제 역사학에 대해서 대학원생들이니까 역사학 연구하는 친구. 근데 그런 얘기만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역사학이라고 사실 일반 사람들은 그때는 역사학에 대해서 쉬운 책이 안 나올 때거든요. 요즘 같으면 대중서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좀 그런 걸 해봐라. 이왕 공부할 거면 너희만 알고 있지 말고 서로 교수들끼리 논문 주고받으면서 서로 정보를 듣지만 일반인들이 쉽게 그걸 접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쉽게 풀어주지 않으면. 근데 나야 이제 그 길을 떠났지만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별로 반응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논문 박사 따는데 관심 있지 누가 뭐 대중화까지 뭐 신경 쓰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었으면, 그런 공부 좀 한 친구들이 요즘같이 뭐 국정교과서 이런 일도 훨씬 더 원만하게 처리되게, 그 전에 이 국민들이 뭐 자연스럽게 그런 문제도 다 당연하게 알고, 옳은 게 뭐고 그른 게 뭐고 역사에 대해서도 더 식견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어떤 그런 생각도 또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학자들이 저도 만약에 계속 그 박사의 길로 갔으면 관심사가 첫째가 거기에 무대에서 인정받는 게 되지 않을까요? 박사들한테 인정받는 거. 여기에만 신경 쓰면 일반 대중들의 시각을 모릅니다. 국민들은 그 중에 또 필요한 정보를 삶 속에서 알아서 써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죠. 지금 스마트폰을 우리가 팔아주니까 우리가 사서 쓰지, 만약에 박사들끼리만 모여서 더 훌륭한 스마트폰을 향해 계속 연구하고 있다면, 시중에는 또 스마트폰이 풀리지 않는다면, 그 연구라는 게 참 일반인한테는 전혀 와닿지 않는 연구죠. 뭘 연구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역사학을 그때 저는 이제 전공이 역사여서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공감대를 이루는 방법 없을까? 그땐 유튜브를 제가 몰랐을 때라 떠오르진 않았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무튼 인터넷에 뭔가 올려서 정보 공유하거나 대중서를 내거나 이런 작업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그 정도 얘기 후배랑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저는 또 역사도 공부했지만 철학도 이제 대학원에서는 철학 전공했으니까 제 나름대로는 철학 분야에서 그 논문 수준의 그런 얘기들이 아니라 일반인한테 그런 고전이 실감나게 와닿게 하는 부분은 제 나름대로 많이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마 그런 생각은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의미 있는 것 같다. 대중들 수준이 높아지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전문가들의 식견이 뭐 높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나눠가지고 대중 전반 수준이 올라가서 이 대중들의 안목이 높아지는 거, 역사나 철학에 대한 안목 높아지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상아탑에서만 갇히면 좀 재미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이제 박사 원래 입학했었다가 저기 지도 교수님한테도 얘기 안 하고 몰래 돈 빼가지고 나온 거라 다시 찾아갈 면목도 없고, 아마 그분도 그만두셨겠지. 이제 물러나셨겠죠. 나이가 있으시니까. 이젠 다시 갈 수가 없어요. 제 주장을 하도 뭐 책으로 써놔가지고 가가지고 뭐 교수님 수업 듣겠어요. 이제 뭔 말하면 제가 이게 탐탁치 않을 텐데, 그걸 또 그런데 논문이라는 건 지도 교수님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건데 제 양에 안 찰 것 같아서, 제 마음에 드는 방향으로 이렇게 뭐가 전개되지 않을 것 같아서 별로 이제 마음을 비웠지만,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제 거기 박사 과정에서 나와가지고 아무튼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철학적 식견을 갖게 도와드리는 거를 목표로 삼고 해봤었으니까 뭐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요, 지금 제 강의를 한 몇 년 들으신 분들 수준은요, 사실 저기 대학원생들이 이해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꽤 깊게 판 게 많아요. 그래서 아주 뭐 원만하게 다 공부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또 사실 저희 주제도 뭐 철학에 있어서는 원만하게 많이 다룬 편이고, 예, 그래서 아무튼 어느 박사과정, 석사과정 저는 뒤지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뭐 논문을 썼냐 안 썼냐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식견, 여러분들이 사고하는 어떤 기본 토대나 이런 수준들, 논리를 전개하는 수준들이 절대 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박사과정들한테. 여러분이 고민하는, 제 강의 듣고 고민하는 주제들을 가지고 얘기 나눠보시면 자꾸 논문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책에 매달리게 돼요. 예. 그래서 그걸 내 삶 속에서 실험해 보기보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그걸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데만 집착하게 돼요. 그 말이 그럴싸하게 풀어지는지에만 집착하기가 쉬워요. 다 그러시진 않겠지만 그걸 이제 삶의 문제로 가져와서 내 삶에서 실험해 보면서 연구하는 분이 저는 더 철학자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철학 분야에 있어서는 마음이 실험실이기 때문에 제 강의를 충실히 따라온 분들은 어느 박사과정 이상으로 안목이 있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 친구가 한번 증명해 보겠죠. 가서 못 따라가겠다 그러면 학장 뭔가 아닌 거고 가서 보면 이제 부딪혀 보면 재밌을걸요. 거기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주제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나는 어떻게 그걸 수용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아마 재밌을 겁니다. 저도 대학원 다닐 때 그런 거를 계속 해봤거든요. 저는 그때 이미 단학도 퇴식을 해서 꽤 깊게 하고 있었고 근데 그런 거 어디다 얘기한 적이 없어서 그때 같이 대학원 다닌 분들이 이제 저 보면은 어떻게 그때 그랬다는 그런 공부를 했었단 말이냐 하고 깜짝 놀라시는데 절대 어디다 얘기 안 하고 우리들끼리만 하고 거기 가서는 딱 거기 맞춰서만 행동하고 말했기 때문에 전혀 모르시죠. 근데 속으로는 단학 계속하고 명상하고 이렇게 유불선 합의를 계속 연구했었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대학원생들하고 얘기 나눠보고 하면 참 이렇게 어렵다 하는 걸 많이 느낀 게 그분들이 삶에서 실험하려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 지적까지 받았어요. 너는 그거를 뭐 진지하게 뭐 실험해 보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 철학은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개념으로 전개하는 거야. 오히려 지적받은 적도 있어요. 여기 더 오래 있을 때는 아니구나 하고 느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박사도 그만뒀겠지만 저랑 좀 추구하는 바가 달랐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성리학을 하면 사단이니 칠정이니 원리니 기운이니 마음이니 하면은 우리 몸과 마음에서 실험을 해봐야 될 것 같다.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 진짜 사단이 있고 칠정이 있는지 진짜 기가 그렇게 그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 같이 우리 몸 안에서 작동하는지 원리라는 게 진짜 있는지 이런 거 실험해봐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철학을 모르네 이제 이러고 이 정도 수준의 그 답을 들었죠. 철학은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딱 거기서 개념을 추출해서 개념을 전개하는 거야. 개념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면 옳은 거고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면 아닌 거지. 그렇게 체험의 영역이 아니야. 이제 체험 영역. 그런데 제가 접했던 서양 철학자 어떤 철학자도 다 체험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상하다는 거죠. 왜 요즘 철학과에서는 이런 옛날식 철학자들의 공부법이 왜 무시당하냐는 거죠. 옛날 철학자 에피테투스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안색 변하면 철학자 아니고 안색 안 변하면 철학자다. 철학자의 기준이 이랬거든요. 그래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철학 지식만 습득하는 그 철학 학당들에 대해서. 자기가 철학 학당을 따로 세워서 제자들을 지도하는데 첫째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받아들이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면 철학자 덜 됐다.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나? 마음의 어떤 훈련을 본 거죠. 마음의 닦음을. 이거 전혀 관점이 달랐다는 거죠. 철학에 생각하는 게. 이런 분들이 철학의 거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분명히 고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철학을 닦은 게 아니고 소크라테스도 철학과 나온 게 아닌데 소크라테스가 닦았던 철학은 그런 게 아닌데 논리로만 닦은 철학은 힘이 있겠습니까? 소크라테스처럼 목숨 내놓을 수 있을까요? 논리로만 개념으로만 전개했던 철학은 목에 칼이 들어오면 힘이 없죠. 뭐 내가 왜 내가 개념 때문에 뭐 내 생명까지 바쳐야 돼요?
근데 내 삶의 원리를 이 철학에서 찾아버린 분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내공이 아마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말 잘하는 분들은 많은데 진짜 삶으로 철학 원리를 입증해서 보여주는 분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계시겠지만 아무튼 이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아무튼 뭐 대학원 또 공부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뭐 얘기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원 그 시간을 그렇게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학원에서 원래 책만 팔아, 실험해보지 마라 이렇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기 대학원에서 교수나 학생들이, 대학원생들이 같이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풍토로 좀 만들어가면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제 강의 많이 보시면 뭐 아이디어가 막 솟지 않을까요? 예전에 저 지방 콘서트 갔을 때 나름 철학자로 유명한 칼럼 쓰고 하시는 분이 오셨었어요. 와서 착값 다 내시면서. 그래서 아니 그 이름도 가끔 봤던 분인데 어떤 일인가 했더니 뭐 좀 아시는 분이네 했는데 그날 오셔서 한 말씀은 자기도 말로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해보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글을 보고 나름 그래도 되게 소신이 있어 보이셨고 뭔가 얻으신 게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왔겠지 정도는 생각했는데 오셔서는 글로만 하자니 도저히 제자들 볼 면목이 없어서 이렇게 또 양심에 찔려 하시니까 그래도 대단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분명히 가능은 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걸어라 하는 건 없는 거거든요. 대다수가 그렇게 걷다 보니까 왠지 학문이라는 건 글로만 하면 되는 것처럼 된 거죠. 예. 어떤 과학도 이론으로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실험이 돼야죠. 그런데 왜 우리 인문학에 있어서는 실험이라는 게 되게 낯설어져 버렸죠. 이론만 잘하면 되는 거죠. 역사도 실험인데요. 역사에서 끝없이 실험된 내용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역사를 연구하고 이게 다 이론과 실험이 만나서 전개되는 작업인데 우리가 특히 제일 중요한 철학에 있어서는 왜 갑자기 실험이 입증이라는 게 없고 그냥 일방적인 주장만 있는지 난 이렇게 생각해. 나의 철학이야. 무시하지 마. 그래서 이런 식의 철학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보살도나 군자의 도를 제대로 걸으시면요. 우주가 진짜 이렇게 생겼구나. 내 영혼의 실험을 통해서 우주의 원리가 진짜 이거구나 하는 게요. 자명하게 뼛속까지 와닿아야 돼요. 그런 게 안 와닿으면 그거 남한테 말하면요. 그렇게 와닿지도 않은 걸요. 이게 진리인 것 같아 하고 말하고 다닌다는 게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이거는요. 그냥 이 우주는 뭐 한 25개 정도 하죠. 25개의 우주로 이루어져 있어. 밑도 끝도 없이 지를 수는 있잖아요. 그럼 너 실험해봤냐? 아니 내 영감이 그래. 느낌이 그래. 뭐 논리적으로 하자 있냐 내 말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식 논리로 이렇게 막 흘러버리는 그런 학문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왜 인생의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철학이 그렇게 무책임하고 실험되지 않는 그런 논리들로 그렇게 그리고 서양 철학이나 논리 따지지 동양 철학은 논리도 초월해서 그냥 감으로 막 지르고 가는 철학도 있어요. 그냥 감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누구도 말을 못해요. 그럼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그래. 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럼 그 지도 교수님 말이면 또 받아 적어야 돼요. 문제는. 제자들은요. 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적어야 돼요. 적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이게. 이런 문화 속에서 어떻게 자명한 철학이 연구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직접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대학원 꼭 고정관념 가질 게 아니고 대학원에 계신 분들도 철학 강의를 철학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해보고 접근하면 대한민국에도 정말 재밌는 철학 논문들도 나오고 살아있는 실제 실험에서 찾아낸 논문들이 나와야 돼요. 칸트를 내가 이렇게 생각해봤다 이런 거 말고요. 칸트도요. 자기 삶 속에서 끝없이 연구해서 찾아낸 진리들을 설파한 거잖아요. 그리고 철학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 철학과 딱 가니까 어떤 선배가 오더니 아니 역사학이 더 쓸모있지 도대체 이 시대에 아무 쓸모없는 철학을 왜 배우러 왔느냐라고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분도
이 운동권 철학에 확고하게 이렇게 물드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 어쩌다 그렇게 됐다 했지만 속으로는 자명한 거죠. 당신도 보니까 삶 전체가 철학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데 얼마나 철학이 중요하냐 이거죠. 그분을 통해 오히려 철학의 중요함을 봤죠. 사람들 밑바닥의 고정관념이 자기만의 철학 아닌가요? 결국 자기만의 고정관념으로요 살고 있고 세상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철학이 중요하다는 건 잘 실감을 못해요. 자기 고정관념이 진짜 진실에 기반한 건지 검토해 보지도 않으시면서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철학이. 인생이 달라져요. 내가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고정관념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그게 진짜 자명한 진리인지 따져보실 수 있으면 인생이 달라져요. 요거는 아무 근거가 없는 건데 내가 열심히 따르고 있었구나. 그거 한 개 던져버리면 업장이 털린 겁니다. 그럼 인생이 편해집니다. 쓸데없는데 이제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 거 엄청 많아요. 그런 거를 쉽게 얻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유튜브. 제가 철학을 좀 대중화시켜 보려고 유튜브 알리는 거죠. 예전 소크라테스가 지금 태어났다면 반드시 아고라 광장 갈 게 아니라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았을까요? 그 드린 공에 비해 효과가 몇 배인데요. 예. 당연히 예전 성인들, 예수님도 분명히 유튜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상대로 뭐라도 할 말 있으면 거기 전달했겠죠. 이 좋은 시대에 그래서 요즘 대학 강의도 서양은 유튜브를 통해서 뭐 이런 활용해가지고 대학 강의도 고급 강의도 이제 널리 알리고 뭐 하는 그런 추세로 간다고 하는데 아무튼 학당도 이런 선진 문화에 발맞춰서 지금 4년 동안 계속 알리고 있어요. 유튜브에는 한 3년 됐고 그 전에 비미오라는 데를 통해서 그 1년 전부터 또 알렸었죠. 그래서 지금 학당에서 이렇게 대학이나 대학원처럼 학당도 한번 만들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일단 나중 얘기고 그거는 일단 지금 학당을 사이버대나 방통대처럼 활용하세요. 학당 강의를 듣고 오셔서 여기 와서 그냥 일방적으로 듣지 마시고 수업에 참가한 기분으로 질문도 해주시고 그 강의 들을 때 궁금했던 거 풀고 가시면 유튜브에서 강의 듣고 어느 대학원 강의 못지 않을 겁니다. 들어보시고 오셔서 궁금한 거 풀고 그 강의 하나만 집중적으로 보시려고 해도 여러분 공부 엄청 하셔야 돼요. 제 강의는 10분짜리 강의 안에도 책 한 권 분량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엄청난 정보가 있어요. 풀면은 끝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까지도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깊이 들어가 보시고 또 급할 때는 강의를 그냥 통으로 큰 흐름만 보시기도 하고 또 심심하시다 그럴 때는 한 10분 잘라서 그 안에 있는 용어나 그 안에서 나온 정보들 한번 진지하게 파들어가서 나는 과연 이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가? 자명한가? 이 말은. 나는 자명하다고 판단할 수 있나? 찜찜한 게 있다면 왜 그런가? 둘 중에 하나죠. 찜찜한 건 이제 여러분이 뭔가 소화 못 하신 것도 있을 거고 제 말이 틀려서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걸 계속 검토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지적 수준이 꽤 높아집니다. 지적 수준이 안 높아가지고는요. 절대 보살도 못 해요. 상대방보다 더 지적으로 압도하지 않으면 보살도 못 합니다. 상대방 힘든 거 못 고쳐줘요. 여러분 병원 가셨는데 의사분이 얘기 들으면서 계속 책 뒤적이면서 환자가 무슨 병 같아요? 뭔 병이요? 그러고 인터넷 뒤지고 처음 들어본다는 듯이 압도되지가 않죠. 환자가 지식인 뭐 다 뒤져서 알아내서 가도 그거는 이런 거고 지식인에서 뭐라고 인터넷은 뭐라고 하는데 실제는 이렇고 그 증거는 이거다. 이런 얘기 몇 마디 나눠보면 딱 무릎 꿇죠. 마찬가지로 마음의 의사인데 보살은 철학이나 이런 마음의 힐링에 관련된 정보를 훨씬 많이 알고 있어야죠. 더 정확히 알고 있어야죠. 이런 거 무시하고 그냥 명상 하나만 뭐 단전호흡 하나만 잘해서 사람 마음을 고칠 수 있다. 이런 시대는요. 이거는 아주 좀 사람들의 수준이 낮을 때는 먹혔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안 먹힙니다. 웬만하면 다 알고 있고요. 서양에서 동양 명상법 배워간 분들이 다 심리학 박사들이더만요. 그럼 이미 서양에서는요. 동양 명상법과 서양의 심리학이 충돌하면서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정밀하게 밝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분들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분들보다 더 정확한 그분들도 못 고치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이 보살이 되시려면 보살들은요 심리학 박사가 뭐라고 해도 그분들 못 고치는 거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저는 그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는 건데 그거 그냥 우습게 보지 마시고 한 편 한 편도요 책을 정독하듯이 강의를 샅샅이 한번 뒤지시면서 파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그 안에 많은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편 한 편 강의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권해드리기 참 미안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중에 와닿는 거 한 편이라도 자기 마음에 꼭 알고 싶은 거 한 편이라도 그 녹취된 거 구하실 수 있으면 더 좋고 아니면 또 녹취도 해보시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잘 한번 캐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그 공부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모르는 거 알아가는 재미. 그 알아낸 정보가 무용한 정보가 아니라 제 얘기는 다 실용적입니다. 내 마음 고치는데 일단 꼭 필요한 정보고 다른 사람들 도와줄 때 꼭 필요한 정보고 올바른 인생에 선택할 때 오늘 당장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선택할 때도 다 쓰이는 정보예요. 제가 그런 정보만 엄선해서 말씀드리는데 엄선을 해도 너무 많죠. 지금 제가 계속 살아있으면 계속 나갈 거기 때문에 저도 좀 미안해요. 적당한 선에서 좀 강의가 줄어야 되지 않나? 너무 계속해서 정보가 올라가지 않나 싶긴 한데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당연히 지금은 한가해서 이렇게 하고요. 바빠지면 이렇게 못할 겁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더 안 바빠져요. 계속 지금 제가 이런 목요일 날 여기 못 앉아 있게 뭔 일이 생겨야 되는데 계속 또 앉아 있으니까 또 들고 해서 왜 바빠지질 않지 하면서 그러니까 안 바쁜 건 아닌데 이런 일을 포기할 정도로 바빠지지는 않으니까 강의가 엄청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강의를 더 찍어야 되나 보다 하고 저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 몇 년 전만 해도 아이고 몇 년씩 하겠어. 이게 또 하늘이 가만두지 않겠지. 뭔가 또 다른 일에 날 쓰겠지 했는데 일단 여기다가 저를 쓰시는 것 같으니까 실컷 떠들어야죠. 지금은 이게 제 일이니까. 근데 나중에 진짜로 바빠지면 제가 수요일, 목요일 저녁에 여기 못 앉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양이 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허락이 되니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로 하루 때웠네요. 그래서